잠깐만요. 유럽에서는 눈이 10cm만 내려도 공항은 멈춥니다. 그게 제가 배워온 안전한 설계의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활주로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시간당 18cm의 눈폭풍. 아시아 24개 공항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은 그날, 오직 인천공항만 운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설률 97% 그리고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사실 하나. 서울에서 천안까지 달려도 1시간이 넘는 그 깊이 그만큼 아래 지하 120km의 한국은 공항의 진짜 심장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설계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제설체계, 지상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운영 방식, 그날 저는 그곳을 직접 내려가 봤고 돌아올 때는 제 상식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61살이고 독일 민헨에서 30년 넘게 공항을 설계해온 사람이죠. 제 인생은 숫자와 안전 기준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풍속이 초속 20m를 넘으면 활주로를 닫고 시정거리가 500m 아래로 떨어지면 이착륙을 중단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칙들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폭설이 쏟아질 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공항을 멈출 수 있을까? 바람이 거세게 불 때 어떤 구조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멈추는 건 실패가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요. 공항이 문을 닫는다는 건 수천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니까요. 그해 2월 중순, 동아시아 전역에 이례적인 폭설 경보가 내려졌어요. 저는 그 소식을 베를린 공항 라운지에서 들었습니다. 기상청 보고서를 스크롤하면서 손가락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죠. 시간당 5cm 이상의 적설량, 시정거리 100m 이하, 풍속 초속 15m 예상. 제가 평생 다뤄온 숫자들이었지만 이번엔 그 숫자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출장 일정을 취소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항공사 측은 아직 운항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낯빛이었고 활주로 위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죠.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옆자리 승객이 휴대전화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화면에는 일본 공항 하나가 폐쇄됐다는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조치였으니까요. 엔진 소리가 커지고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 미묘한 떨림이 몸으로 전해졌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8시간 30분 후면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비행 4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 조명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그리고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죠.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톤 속에 숨겨진 긴장을 알아챘습니다. 목적지 공항이 기상 악화로 폐쇄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대체 공항으로 우회하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공항 설계자로서 저는 모든 공항이 비상 상황에 대비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10분 뒤 두 번째 방송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체 공항도 폐쇄됐다고요. 저는 그제야 몸을 바로 세웠어요.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또 10분 후 세 번째 방송. 두 번째 대체 공항마저 운영 중단.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서 폭설이 쏟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 눈 때문에 하나씩 공항들이 불을 끄고 있었죠. 머릿속으로 동아시아 지도가 그려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착륙 가능한 지점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손은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설계자로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엔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는 걸요. 일본 상공에 진입했을 때 기내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창밖을 보거나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저도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신호가 잡히자마자 알림이 쏟아졌어요. 기상경보, 공항 폐쇄 속보, 항공편 결항 안내.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제가 평생 설계해온 공항들과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판단으로 문을 닫고 있었죠.
폭설, 시정거리 불량, 안전 확보 불가. 모두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스튜어디스가 통로를 지나갔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구나. 우리가 내릴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세 번째 대체 공항마저 폐쇄됐다는 안내였어요. 이번엔 주변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말도 안 되라고 중얼거렸고 아이가 울기 시작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지 않았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30년간 공항을 설계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숫자는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떠올렸어요. 아직 2시간 정도는 비행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릴 곳이 없는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공항들이 있을 거예요. 활주로도 있고 관제탑도 있고 대기실도 있겠죠. 하지만 전부 굳게 닫혀 있었어요. 폭설 때문에, 안전 때문에, 책임 때문에. 저는 제 평생의 신념이 지금 이 순간 저를 죽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승무원을 불렀어요. 다른 공항은 없나요? 라고 물었죠. 승무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저는 그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죠. 숨이 얕아졌어요. 기내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엔 땀이 맺혔죠.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톤이 달랐어요.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과 교신을 시도하겠습니다. 인천.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며 피식 웃을 뻔했어요. 이 정도 폭설이라면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은 어디나 같은 원칙으로 움직이니까요. 위험하면 멈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완전히. 무전기 소리가 기내에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기장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간 공항에서 일하면서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어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기내는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울던 아이도 잠잠해졌죠.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얕고 빠르고 불안한 숨소리들. 저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15분. 연료는 아직 1시간 40분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충분한 시간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릴 곳이 없으면 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창밖으로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얗고 부드럽고 아름다웠죠. 하지만 저는 그 아래를 상상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활주로, 시정거리 제로인 관제탑, 꺼진 유도등들. 제가 설계한 공항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고요. 설계의 한계였어요. 제가 만들어 온 시스템이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다는 증거였죠.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앞좌석 승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외쳤죠. 승무원이 다가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그를 말릴 수 없었어요. 그도 옳았으니까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인 제가 봐도 방법이 없었어요. 손이 저절로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가죽에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죠.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인천공항입니다. 기내가 순간 멈췄습니다. 모든 소리가, 모든 움직임이 정지한 것 같았죠. 저는 숨을 참았어요. 다음 문장을 기다리면서요. 폐쇄됐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받을 수 없다는 말이요. 하지만 들려온 건 전혀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운영 중입니다. 착륙 가능합니다. 저는 웃을 뻔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이 폭설에 공항이 열려 있다니.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어진 설명을 듣는 순간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활주로 하나를 통째로 비웠다고 했어요.
다른 모든 항공편의 이착륙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고요. 지금 이 순간 그 공항은 오직 우리 비행기 하나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어요. 이건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선택이었죠. 그들은 멈출 이유를 찾지 않았어요. 계속 가야 할 이유를 먼저 정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내려가는 것과 살아남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기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기내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서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옆자리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뒷좌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뼉을 칠 수 없었어요. 설계자로서 지금 인천공항이 한 선택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활주로 하나를 비운다는 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에요. 수십 편의 항공편을 지연시키고 수천 명의 일정을 바꾸고 공항 전체의 운영 계획을 뒤엎는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그들은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죠. 만약 착륙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만약 사고가 난다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폭설이 쏟아지고 있을 거예요. 시정거리는 아마 100m도 안 될 겁니다. 무전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인천공항 관제탑과 기장이 주고받는 대화였죠. 풍속, 시정거리, 활주로 상태. 숫자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모두 위험 수치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 착륙을 시도하지 않을 조건들이었죠. 제가 설계한 공항이라면 이미 문을 닫았을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인천은 달랐어요. 관제탑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유도등 밝기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제설 작업 완료했고요. 실시간 모니터링 중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문장들 뒤에 숨겨진 노력이 보였거든요. 폭설 속에서 활주로를 닦아내는 사람들, 관제탑에서 화면을 응시하는 직원들, 비상대기 중인 구조팀.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변했고 귀가 먹먹해졌죠. 저는 손목시계를 또 봤습니다. 오후 5시 2분. 착륙 예정 시간은 오후 5시 30분. 28분 남았어요. 승무원들이 좌석 사이를 지나다니며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요. 저도 벨트를 다시 조였습니다. 허리에 끈이 파고드는 느낌이 들 정도로 꽉 당겼죠. 무전기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30km, 25km. 숫자가 줄어들수록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손바닥이 다시 젖었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누군가 괜찮을 거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은 우리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활주로를 비웠고 사람들을 배치했고 모든 준비를 마쳤죠. 하지만 준비와 성공은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엔 여전히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이 불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니까요. 기체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죠.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는지를. 10km. 관제탑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눈이 벽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횡으로, 종으로 사방에서 날아오는 하얀 입자들. 저 너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땅도, 불빛도, 활주로도. 어떻게 저기에 내려간다는 걸까요? 손이 저절로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드는 게 느껴졌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기체가 또 흔들렸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바로 섰죠.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5km. 더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얀 벽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파란 빛이 움직였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죠. 작고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들. 드론이었습니다. 여러 대가 눈보라 속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날고 있었어요.
파란 불빛이 하나의 선을 그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그려내듯이요. 저는 입을 벌렸어요. 눈 속에서 저렇게 정확하게 비행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죠. 활주로가 보였어요. 폭설이 쏟아지는데도 활주로 표면은 검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빠르고 조용하고 춤추듯 정확한 동작으로. 눈이 쌓이는 족족 치워내고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준비가 아니었어요. 전쟁이었죠. 자연과의. 그리고 그들은 이기고 있었습니다. 착륙 준비. 기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기체가 더 낮아졌어요. 바퀴 나오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죠. 엔진음이 변했고 기체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봐야 했거든요. 끝까지.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파란 불빛들이 양옆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로봇들이 마지막으로 활주로를 훑고 지나갔죠. 그리고 쿵.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기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오른쪽으로 쏠렸죠. 하지만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바퀴가 땅을 꽉 붙잡았어요. 역추진 엔진이 울려 퍼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렸죠. 안전벨트가 가슴을 눌렀어요. 속도가 줄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그리고 멈췄어요. 완전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터져나왔죠. 박수, 환호, 울음소리.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옆자리 남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고 앞좌석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을 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로봇들은 아직도 움직이고 있었죠. 살았구나. 그 생각이 스쳤을 때였습니다. 기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달랐죠. 엔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느꼈는지 웃음이 멈췄습니다. 얼굴들이 다시 굳어갔죠. 승무원 한 명이 조종실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10분쯤 지났을 때 승무원이 통로로 나왔습니다. 항공 관련 업계 종사자분 계신가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5명이 더 일어났죠. 엔지니어 2, 정비사 1, 항공사 직원 2. 우리는 조용히 비행기를 내렸습니다. 탑승교가 아니라 계단이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발이 뺨에 닿아 녹았죠. 저는 손잡이를 붙잡고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공항 직원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앞장서서 걸었고 우린 따라갔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났고 신발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범한 공항 내부였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저는 표지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지하 120km. 말도 안 됐죠. 설계자로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깊이는 불가능하다는 걸요. 지하 120m도 엄청난 건데 120km라니. 못하겠거니 싶었어요. 하지만 직원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린 안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했어요.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와 똑같았죠. 하지만 10초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기 시작했어요. 침을 삼켰지만 소용없었죠. 옆에 선 정비사가 이거 진짜 내려가는 거 맞죠? 라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발밑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땅 자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30초, 40초. 얼마나 내려가는 걸까요? 숫자판을 봤지만 층수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내려갈 뿐이었죠. 1분이 지났습니다. 귀가 아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이 또 축축해졌죠. 그리고 속도가 줄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띵. 문이 열렸어요.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공항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공간이었죠. 천장은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고 벽면엔 수백 개의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빠르게, 정확하게,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건조하고 기계 냄새가 났어요. 환풍기 소리가 웅웅거렸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죠. 들어오세요. 직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한 발짝 내디뎠어요. 바닥이 단단했죠. 금속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이름표엔 박형수라고 적혀 있었죠. 기체 데이터 이미 받았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분석 완료했고요. 문제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우리 비행기의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어요. 엔진 온도, 연료 잔량, 기체 무게 중심, 심지어 각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까지. 이게 전부 지금 데이터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착륙하는 순간부터 모니터링했습니다. 입이 맞당어요. 여긴 단순한 관제실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전체의 심장이었죠. 모든 비행기, 모든 승객, 모든 시스템이 여기서 숨쉬고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면들, 사람들, 깜빡이는 불빛들. 그리고 깨달았죠. 이곳이 우릴 살린 거라고.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화면 한쪽을 가득 채웠습니다. 삐삐삐. 날카로운 소리가 공간을 찢었어요. 박형수 씨가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터미널 3층, 심정지 환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각자 자기 자리로 달려갔죠. 키보드 소리가 빨라졌고 무전기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박형수 씨가 뛰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설계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번엔 올라갔습니다. 귀가 먹먹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박형수 씨는 계속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위치 확인, 3층 6번 게이트 앞.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가운데 누군가 쓰러져 있었죠.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래졌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무언가 다가왔어요. 하얀색 상자 같은 것. 바퀴가 달려 있었고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죠. 자율의료 상자였습니다. 그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뚜껑이 열리면서 제세동기가 나왔죠. 동시에 공항 직원 둘이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무릎을 꿇고 가슴 압박을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제세동기 패드를 붙였어요.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정확했죠.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하나, 둘, 셋. 가슴 압박이 이어졌어요. 직원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형수 씨가 제 옆에 섰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제세동기가 충전됐어요. 모두 떨어지세요. 목소리가 울렸고 전기 충격이 가해졌죠. 남자의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심전도 화면을 봤어요. 여전히 평평한 선이었습니다. 다시 가슴 압박. 하나, 둘, 셋. 3분.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누군가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고 아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죠.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공항을 설계하면서도 이런 순간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4분. 다시 충전. 제세동기가 또 울렸습니다. 떨어지세요. 충격. 남자의 몸이 다시 튀었어요. 그리고 삑, 삑, 삑. 심전도에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르지 않았어요. 약했죠.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어요. 맥박 돌아왔습니다. 직원이 외쳤습니다.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누군가 울먹였고 박수 소리가 났죠. 저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얼굴에 색이 돌아오고 있었죠. 살았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공항은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설계된 곳이었죠. 지하 120m의 관제실, 폭설 속 로봇들, 실시간 의료 대응. 전부 하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사람이 멈추지 않게 하려고. 박형수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항상 이런가요? 그가 웃었어요. 여긴 공항이니까요. 그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독일로 돌아갔을 때 동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웃었어요. 폭설 속에서 공항이 열려 있었다고. 불가능해. 활주로를 통째로 비웠다고. 과장이야. 지하 120m 관제실? 말도 안 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구조가 증명했고 선택이 증명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민헨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이미 문을 닫았죠. 안전을 위해서. 저는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걸요. 출국하던 날 새벽, 저는 일찍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죠. 터미널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멈춰 있진 않았습니다. 청소 로봇이 바닥을 닦고 있었고 화면엔 실시간 정보가 흘러갔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는 여전히 검게 드러나 있었죠. 로봇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 그런데도 이곳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도 세상이 의심하는 순간에도 이 공항은 멈추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도움이 필요한 비행기, 위험에 빠진 사람, 돌아갈 곳이 필요한 누군가를.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죠. 제목을 입력했어요. 멈추지 않아야 할 순간을 위한 공항 설계.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쓸 수 없었어요.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30년간 배운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전 기준, 운영 원칙, 설계 철학. 그 모든 게 질문으로 바뀌었죠. 공항은 언제 멈춰야 하는가? 아니,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공항은 언제 멈추지 말아야 하는가?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향했고 속도를 냈죠.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불빛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새벽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불빛이었죠. 저는 화면에 첫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공항이 멈추는 순간, 사람이 포기되는 순간, 그건 설계의 실패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 나라의 진짜 기준을 보셨나요? 숫자가 아니라 선택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순간을요. 저는 그날 하늘 위에서 봤습니다. 멈추지 않기로 선택한 한 나라를.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인천공항. 그 중심에 있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기준이었습니다. 댓글에 한국 최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집, 병원, 택시, 해외 등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